미래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정 임지영입니다. 아니 오늘 되게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저희가 초대 손님을 두 분을 모셨거든요. 두 번째 초대 손님인가요? 그쵸. 근데 오늘은 되게 더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을 새롭게 배우고 있는 이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18학번 이하현입니다. 저희가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학부 지금 1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는 수업에서 과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 수업이 혹시 뭐예요, 제목이? 네, 교육공학 현장 세미나라는 수업입니다. 그 교육공학 현장 세미나라는 수업에서 선배들을 인터뷰를 하라고 하는 과제를 받으신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교육공학 현장을 찾아오셨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요정 지영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셨잖아요. 아, 저 정말 궁금했는데 왜 저희예요? 왜 저희를 인터뷰하겠다고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윤성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공학의 현장을 정말 잘 찾아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교공인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윤성애 교수님께서 이제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윤성애 교수님을 인터뷰하면 정말 교육공학의 현장을 잘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기 셀럽 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이런 이유로 이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걸 기왕에 하는 거 녹음을 해서 저희가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일단 그 학부 친구들이 준비해온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면 저희가 자유롭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랑 이게 교육공학이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교육 쪽에 있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제가 속한 부서 이름이 맞춤형 교육기획센터예요. 그래서 정말 교육공학에서 배운 대로 교육 이론과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보통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사업이 이제 기획을 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팀이 있어서 현장에서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되는지까지는 정확히 보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결과 등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공학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에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쵸. 에디가 뭔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교육공학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형이죠. 에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거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에디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진님이 그 에디 모형을 기준으로 그 업무를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이제 에디를 기준으로 내가 뭘 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분석도 하고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해요.
그리고 평가도 하는데 실행은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뭐 아까 현지님하고 저는 지은님이 좀 얘기를 오늘의 답변을 좀 잘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현지님이랑 지은님은 이제 시스템이 있는 조직에서 근무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인데요. 개인 사업자. 네네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큰 조직에 제가 한 명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조금 이제 독특한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학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분석, 설계, 개발, 평가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대학에서도 하고 뭐 어떤 다른 외부에서 특강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좀 자문을 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저는 하고 있고 전부 다 이제 교육공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까요? 제가 딱 한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얼마 전에 정말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대투자자이시자 회장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어요. 잘 나타나지 않으시는데요. 얼마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저희가 또 뵀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고 되게 자유롭지? 그래서 네, 맞아요. 되게 재밌고 되게 자유로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여기가 회사인지 연구실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맞아요. 약간 저희 회사는 실제로 R&D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회사와 연구실의 한 중간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디 모형으로 다들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에디를 전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들 위주로 조금 됐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회사 분위기가 실제로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평가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 부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과 후배가 또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돼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런 우리가 조금 부족했었던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설계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역할을 지금 함께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공학에서 배운 것들, 교육공학의 맥락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연구 활동을 조금 많이 해서 그런지 조직의 문화와 그렇게 동떨어지거나 차별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회사 업무 말고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특강이라든지 자문 요청 같은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많이 이제 특강과 자문이 들어와서 최근에 나름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영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매우 유사한 다른 영리 회사에 자문을 하게 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제가 어떤 누설되지 말아야 되는 정보들 같은 것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좀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은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뭐 후배들을 양성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사실 제가 벌인 일이 가장 돈이 되는 일이고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일이 가장 돈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렇죠. 네, 특강료 아시죠? 학교 특강료. 그래서 뭐 특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약간 비영리 재단이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자문 같은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계에서 일을 여러 군데서 하는 거는 약간 지켜야 되는 상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맞아요. 같은 업계 두 회사에 다 하는 건 저도 좀 조심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영님.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교육공학
분야의 선배들을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여기 팟캐스트에 같이 멤버로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오기는 했지만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일단 저는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지금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기업 속에서 아니면 어떤 조직 내에서 아니면 다른 회사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은 완전히 연구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그런 교육공학자라기보다는 교육공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출신이라기보단 저의 뿌리는 사실 교육공학이 아니라 심리학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그 다음에 교육공학을 비교적 최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좀 교육공학이라는 분야가 이미 여러분도 1학년 돼서 이제 뭐 제일 처음에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가학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 분야와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이라는 어떤 그런 이해가 교육공학에서 어떻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뭐 그다음에 뭐 교육공학이 어떻게 하면 심리학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그러면 선배님들은 교육공학을 처음 접한 때가 언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현지님 먼저 얘기할까요? 현지님이 제일 어린 시절 교육공학을 접하지 않았나요? 네, 저는 이제 학부부터 교육공학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고3 원서를 쓸 때 이제 지인이 교육공학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비전이 있는 학문이다. 교육공학과에 들어가면은 이제 취업 걱정은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추천을 엄청나게 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교육공학이 막 한참 잘 돼서 정말 취업을 잘할 시즌이었거든요. 제가 06년도에 입학을 했고 그 전에 이제 05년도에 원서를 썼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교육공학을 알게 돼서 이제 알아봤는데 저는 그 교육이라는 거에는 되게 흥미가 있었는데 교사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공학은 교사가 아니어도 뭔가 교육을 활용하는 어떤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약간 그 매체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교육공학은 사범대 내에서도 거의 뭐 시각 디자인과라고 불릴 정도로 매체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희 과 교수님 중에 이제 PD 출신이 계셨는데 한정선 교수님이라고 최초의 EBS 여성 PD 출신이 계셨는데 그때 저도 약간 PD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육공학과 가면은 PD도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진로가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무렵에 결정을 했으니까 저는 사실 대학 진학할 때 입시를 준비하는 당시에서는 교육공학과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문과, 이과 중에 이제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과일 때는 교육공학과가 일단 배치표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과 이제 배치표에서 우리는 진로를 고르잖아요. 진로 교육이 이래서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이과에서 배치표를 보고 과학교육과를 선택해서 오게 된 거예요. 성적이 이제 그때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 와서 공부를 하면서 교육공학과가 있다는 걸 대학 와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관심 많았던 분야가 앞에서도 이제 현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고 좋아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교육공학과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을 저는 하게 됐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과학교육보다는 나는 교육공학이 더 나의 적성과 흥미에 더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돼서 석사, 박사를 이제 교육공학으로 쭉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사실 학사는 제가 미디어 아트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사실 그 당시부터 배웠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근데 이러한 미디어와 매체가 교육적으로 되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석박을
교육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까지도 교육공학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분야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융합, 그때 한참 융합 연구라는 게 막 붐이 돼서 막 떠올랐었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STEAM이라고 해서 이제 융합 교육, 그래서 수학,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아트, 그 다음에 과학. 못 빠졌죠? 과학. 이렇게 과학까지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융합하는 융합 교육이 한참 이슈가 됐고, 아, 이거다. 저는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사실 연구를 위주로 하다가 제가 현진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언제 나오나 했네. 근데 현진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이게 더 재밌는데,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저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제 교육학과가 너무 빡세니까 쉬어가는 의미로다가 하나씩 예술대학원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저는 이게 전공이니까 너무 잘할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것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어가자라는 느낌으로 하나씩 그렇게 뭐 한 학기에 혹은 두 학기에 하나 정도씩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제가 현지님을 만난 거예요. 저도 쉬어가고 싶어가지고. 아, 그런 거였어? 너무 빡세니까 교육학과 수업이. 참고로 그 수업이 예술 영재교육 수업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나요? 아니야. 최유미 교수님 수업이었잖아. 그 무슨 뭐죠? 에듀테인먼트. 아, 에듀테인먼트. 제가 그쪽 수업을 여러 개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수업에서 현지님을 만났는데, 무슨 과예요? 막 서로 무슨 과예요? 막 탁과생이 몇 명 없었어요. 3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과예요?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가 현지님이 교육공학과예요 할 때까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뉴미디어 기반 교육 전공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뉴미디어 아트를 하는데 뉴미디어 기반 교육이라고 하니까 그런 과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정말 교육공학과의 참 인재가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맨날 그쪽 저희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 그때 당시에 과 사무실 조교를 하실 때였는데 놀러 가가지고 교육공학과 들어오라고. 되게 열심히 밑밥을. 네. 이렇게 대성하실 줄 알고. 아니 진짜 적극적으로 영업을 저한테 했고, 제가 그래서 교육공학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육공학이에요. 아니 이 핵인싸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정말 참 강막이죠. 정말 사람을 제대로 봤습니다. 저 그래서 진짜로 박사를 과로 옮겼잖아요. 지도 교수님의 눈총을 받으며. 그래서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이 잠깐의 포즈. 이게 약간 영어로 해석하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yes or Yes or no가 부정문으로 제가 물었죠. 어쨌든 이제 만족하시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지은님이 박사 졸업할 때까지 약간의 그런 책임감 아닌 책임감이 내가 영업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나도 느꼈어. 네가 책임감을 가진다는 거를 나도 느꼈어. 그 졸업했을 때 누구보다도 뿌듯하셨겠네요. 너무 뿌듯해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가 학생이니까 뭐 가끔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를 하면 저를 따로 찾아와서 그게 아니라 AS. 그렇구나. 애썼네요, 현진님.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늦게 저희 지영님. 저는 제가 처음 교육공학이라는 단어를 들은 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때는 20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중에서 제일 늦게. 네. 근데 일단 저는 사실 학석사를 다 심리학을 했고요. 특히 석사를 심리 측정학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약간 심리 검사를 개발하는 뭐 그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개발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마음에 아마 품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검사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이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좀 철학 같은 거를 마음에 담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석사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은 그 M사 이 사교육 업체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저는 심리학을 배웠으니까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뭔가를 기획하거나 하는데 뭔가 심리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 단 한 명이 있다고 하는 어떤 교육공학을 전공했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교육공학에 대해서 들어봤죠. 그리고 너무 신기한 이름이길래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학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또 G 대학에 있는 어떤 그 교수학습 개발센터로 옮기게 되면서 이런 분야를 진짜로 체험을 해보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는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정말 실천을 해야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실천을 하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 따끈따끈한 교육공학 유비인지 이제 알았네. 요정이기도 하고요. 2015년에 내가 박사를 졸업했는데 정말 몰랐네, 몰랐어. 그러니까. 애기였구만. 그러니까. 알았어. 그 준비해주신 질문 그 두 번째 교육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까지 커버된 것 같죠? 더 얘기할 거 없는. 풍부하네. 너무 TMI 대방출인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이 질문을 받고 궁금했던 게 저희는 사실 지영님 말고는 상당히 그래도 10년 이상은 됐잖아요.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알게 되고 선택한 게 이제 꽤 오래됐는데 지금 1학년인 친구들은 교육공학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선택하게 됐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의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입시철에 이제 그 교육공학이라는 것을 선생님 소개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런 교육 같은 걸 설계하고 그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람을 설계하고 가르친다는 거에 되게 큰 매력을 느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되게 기업 교육 아니면 뭐 평생 교육 엄청 그 교육에 대한 그 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더 배울 게 남았는데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한 거 맞죠? 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저도 교육 분야에 관심은 있었지만 교사가 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똑같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가르쳐야 되고 내가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교육공학과를 알게 되어서 지원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신 선택이고요. 여기서 약간 또 영업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교육은 좋은데 교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약간 교사분들이 조금 속상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성향이 저는 계속 새로운 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교사는 어쨌든 최소 두세 반 정도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게 되잖아요. 요즘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단순한 이유로 교사라는 직업이 나랑 잘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정말 교사는 너무 훌륭한 직업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04학번인데 그 당시에 임고가 너무 경쟁률이 세서 그래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약간 딴소리인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회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구조가 사회대 건물은 학교에만 한 중앙에 있고 이 사범대 건물은 막 저는 사실
대학원 면접 볼 때 사범대 처음 와봤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공학이라는 전공에 대해서 알았으면 분명히 수업 하나 두 개 정도는 더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특히 저희 학교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교육공학과라는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고, 네, 이 팟캐스트가 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교육공학을 알게 됐는지 저희 원래 멤버 4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다 사람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복수 전공을 선택한 게 다른 친구가 교육공학 전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이런 거 배우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알려줘서 듣게 된 거고 그런 거 보니까 저희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고3 수험생분들 네, 화이팅. 면접에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선배님들께서 각각의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게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박사과정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 한테 공부를 하는 다른 친구들이랑 뭐 여러 가지 연구 과제 같은 거, 프로젝트 같은 거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PM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걸 관리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또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원 때 하던 역할들이 지금 그냥 독립해서 혼자 하는 느낌? 저는 좀 약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네, 저는 좀 스토리가 긴데 일단 제가 박사 졸업하고 이제 저희 학교 내에 있는 모 연구소에서 이제 포닥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퇴사를 결심하던 때 그 퇴사 날 지금 현재 직장의 공채 공고를 봤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약간 특수하게 교육공학과 출신이 많고 그리고 저희 과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우연히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온 것처럼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의 센터장님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었어요. 그 수업 과제로. 그래서 그때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처음 알았고 이제 센터장님이 좋은 얘기만 해주시니까 이제 되게 좋은 회사인 줄 알았죠. 지금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정선을 지켜서 네. 답변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의 공채를 뽑는구나. 그래서 정말 나도 가고 싶다.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제 사업 내용을 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말하면 정말 우리 회사 너무 티나는데 아무튼 어떤 새로운 지표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저의 개인 관심사랑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지표를 기준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막상 들어왔더니 그게 굉장히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다면서 너무 앞서간 그런 상품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있는데 여튼 네, 그러한 인연으로 이제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는 다 과 선배님들이 네, 계세요. 맞아요. 거기 완전 저희과 판이죠. 네. 뭐 사실 저희 센터장님하고 저는 대학원도 같이 다녔고 네. 그래서 센터장님 듣고 계신가요? 언제 한번 나와주셔야죠. 이렇게 공개 구혼. 제가 되게 티 안 내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듣고 계시면 저희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같은 사실 인터뷰하는 기회가 몇 년 후에 우리 인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직무를 선택하는데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혹시 뭐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질문 딱 받고 고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있냐를 파악하는 건 오히려 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직무를 하는 게 나에게 잘 맞는 것인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나이가 여러분들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이제 20대 초반이지만 그거를 사실 저는 30대 중반까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의외로 이렇게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저는 잘 맞는다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석사하고 박사 들어가기 전에도 조직에서 그 교직원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의외로 혼자 자유롭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좀 깨닫게 돼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 혹시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직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되어서. 네. 그게 의미 있었던 활동이네. 네, 그래서 되게 지금 깨달았어. 더 나은 직장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저희 회사가 약간 좀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공공성이 있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선택해왔던 경로가 다 플랜 B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석사 대학원을 갈 때도 처음부터 심리 측정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이제 다른 뭐 조직 심리학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다른 학교에 뚝 떨어지고 어쩌다 보니 이제 또 심리 측정학을 하게 됐어요. 오늘 새로운 거 많이 한다, 우리. 아 정말요? 제가 또 TMI 이렇게 또 말씀을 근데 이제 심리 측정학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저도 나름 그 회사들을 많이 지원을 했죠. 이것도 또 TMI 같은데 서류를 제가 106개를 넣고 106번째 회사에 붙은 게 그 M사였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거 네. 아니 이런 인재를?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와, 충격. 대박. 네.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플랜 B였고 이제 거기서 사실 교육공학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된 게 유일하게 플랜 B가 아니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사실 플랜 B로 계속 선택을 해왔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가치관이 계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직 심리를 해서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검사를 개발해서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이제는 실제로 처방을 제공해서 도움을 주던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게 마음속에 뭔가 그게 좀 명시적으로 느껴지는 거든 아니면 굉장히 암묵적으로 느껴지는 거든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플랜 B든 C든 자연스럽게 그게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 저도 이제 갓 서른이라 아직 한 뭐 사회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뭔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되게 지금 얘기한 것들에 다 반대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석사를 교육을 공부하면서 저는 바로 알았어요. 이게 완전 내 적성이구나. 나는 이 공부하는 게 내 체질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본인이 깨달으셔서 다행입니다. 되게 재수없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는 게 되게 잘 맞고 저는 막 저번에도 막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 제가 슬쩍 한 적이 있는데 저 박사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박사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학사로 들어가라 그러면 다른 과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 뭐 전자공학과 이런데 학사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 학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저한테 진짜 적성에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회사를 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재밌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권유로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 회사가 또 나랑 너무 잘 맞는 회사였기 때문에 좀 망설였었던 건 사실이에요. 망설였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저희 남편이 저보다 먼저 저의 길을 간 선배 같은
거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배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조언 중에 어떤 말이 와닿았냐면 나도 너의 성향을 잘 안다. 나와 같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나도 되게 자유로운 거 좋아하고 혼자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그게 되게 뭔가 아티스트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한번 그 취직의 기회를 놓쳐봤더니 나중에 조직에 들어가고 싶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게 되더라. 조직에서의 생활 경험이 없다는 것이 나의 앞으로의 선택 가능성의 폭을 너무 많이 줄이더라 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그래서 나중에 네가 조직 생활을 하다가 역시 아니었어 라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가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도 조직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면 어떻겠니? 네가 나중에 그냥 그만두고 나오더라도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조직에 들어가 봤는데 처음에 힘들었어요. 처음에 되게 힘들었고 저도 영리적인 것보다 약간 비영리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뭐 후배를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움이 닿지 않는 길을 찾아가서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너무 많아서 돈이 안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 적성에 맞아지더라고요. 제가 또 거기서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야. 네,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후배들도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제가 박사 졸업할 때만 해도 저는 대학에서 뼈를 묻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 와 있네요. 네, 그러면 현재 진로 말고 다른 쪽으로 고려한 진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사를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당연히 저는 대학에 있는 연구소나 이런데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저 진짜로 어떤 대학의 면접도 봤어요. 그래서 합격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막상 가려고 하니까 정말 이게 내가 바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나중에 뒤늦게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흔히 얘기하는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장을 고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걸 나중에 좀 내가 그런 거를 원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걸 나중에 저는 깨닫게 됐었죠. 저도 학교에 남아있는 거를 고려를 했었어요. 뭐 흔히들 연구교수, 뭐 초빙교수, 뭐 혹은 포닥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었는데 선배들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 직설적으로 듣게 되면서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아까 말했던 거와 같은 이유로 한번 직장,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문화, 조직 문화에 연구 문화가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 문화에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직 졸업을 안 해서 이제 박사 졸업을 한참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무서워지네요. 왜? 왜? 저도 사실 졸업하고 저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좋아서 연구자로서 남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인생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도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네요. 레츠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회사 이름이 레츠랩이거든요. 네. 네,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학부 때부터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영화 제작사나 이런 데 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와서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쪽으로 풀자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뭔가 좀 논문도 써보고 그쪽 기관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너무 비정규 인력들이 많아가지고 뭐 되게 생계도 어렵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박사 논문 쓸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도 교수님이 네가 하고 싶은 건 졸업하고 나서 하라고 그렇게 아주 조언을 주셔가지고 일단 이제 졸업을 하고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사실 일을 했었어요. 문화 뭐 예술 뭐 그쪽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사업에서 일을 하다가 네,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맞아서 나오게 됐는데 아직도 그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관심을 두고 있고 언젠가는 네, 하고 싶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에듀테인먼트 쪽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교육공학이랑 매우 밀접하게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교육공학을 활용해서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활동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너무 뻔한 거긴 한데요. 제가 잠시 대학교 교수학습 개발센터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학습 포트폴리오 개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교육공학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때 깨달았죠. 아, 교육공학이라는 걸 제대로 배우고 포트폴리오라는 사업을 벌여야 아이들이 진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특히 교육공학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맞닿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가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이 교육공학이 그냥 전면에 다 드러나는 그런 조직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일을 할 때는 저는 이제 교육공학 전문가로서 저랑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모든 일에 다 교육공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조직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교육 회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객사에 제안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경쟁 입찰로 제안을 해요. 약간 이런 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그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평가 지표가 되고 그 인력 평가에는 교육공학이나 뭐 교육학 전공자가 있느냐, 뭐 있으면 몇 년 있냐, 뭐 학사 있냐, 석사 있냐, 박사 있냐, 뭐 몇 년 이상 경력 있냐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가 되는데 그냥 저희의 존재 자체가 전문성이라. 박사학위. 네. 근데 이제 또 박사학위도 이제 뭐 3년 이상 해야지 또 뭐 점수가 높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교육공학이라는 거 자체로 점수를 받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도 저희 회사에서 뽑는 전공자가 교육공학, 뭐 경영학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교육공학으로 들어온 거고 지금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공학의 핵심인 교수 설계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이 전문성을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공학이랑 실제 업무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현지님이 얘기했던 거랑 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공학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설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영님이 심리학이랑 비교해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처방을 해주는 것까지 나가는 게 교육공학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교육적인 어떤 처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사실 저는 교육공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물론 어떤 학술적인 연구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어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일이 가장 교육공학이랑 밀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연결성은 사실 제가 앞에서 다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R&D 사업하고 있는 거, PM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약간 반복되긴 하는데 저희는 교육공학이라는 거는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법론을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해진 교과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흡수하고 소화해서 이제 최적화된 방법을 도출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그에 맞게 빨리빨리 이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희가 얘기한 게 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1부가 조금 이제 얘기가 길어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1부를 마무리를 짓고 또 2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2편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다른 저희 친구들 불러가지고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초대 손님으로 와주신 친구들이 마지막 멘트를 도와주실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인. 하트 미인 많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우!